토목 관련 또 재난 방지 이런 간부들은 아마 지금 덜덜덜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중 접경 지역까지 또 뚫리게 되면 이 탈북을 자기가 억눌러 놨는데 이게 또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 탈북 엘리트들 사이에서 탈북은 이제 지능순이다. 당사자들한테까지도 숨겼다는 건데 북한도 전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언제까지 덮어둘 수는 없다는 걸 알았겠죠. 8월 달에 그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한반도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평양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한 70mm 정도 폭우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폭우 주의 경보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피해는 과연 또 얼마 정도인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환감땡 또 방류를 또 실시를 했잖아요. 우리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그쪽에도 이제 뭐 물이 난리가 많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북한의 올여름 수해는 없어야 하고요. 또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7월에 네. 7월 말에 북한에 엄청난 수해가 났잖아요. 맞아요. 신의주니까 이제 압록강 지역에 집중돼 가지고 그 지역이 다 떠내려가고 뭐 4,100세대가 매몰되거나 침수됐다 그러는데 실제 피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죠. 그 위에 군수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곡에 있는 게 다 덮여버리고 마을 전체가 쓸려나간 거 이런 거를 그 지역을 북한이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그때 수해를 자기가 수습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재민들을 다 뭐 평양에 막 수용을 하고 학생들을 평양에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올 여름에 신의주 지역에 이제 새로 주택을 다 복구해가지고 지었어요. 제방도 쌓고. 네.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수해 걱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비가 또 와서 피해 났다. 이거를 북한이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이 한번 결론을 내려준 거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뭐 북한 지역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가을 태풍이라든가 또 집중호우 이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내린 게 이제 강원도 경기도 북부에 뭐 개성 지역이나 이런 데 내려서 환강댐 방류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원래는 우리에게 먼저 통보를 해주고 방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무단 방류로 우리 관광객들 피서하시던 분이 6분이 이제 숨진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수해 방지 뭐 북한이 최근에 보니까 재해 방지성이라는 이런 걸 아예 부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내각성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부로 만든 건데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이 수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들린 얘기에 따르면은 이 심각한 피해 이후 수해 피해를 막지 못하는 관료 같은 경우에는 최고 사형을 또 선고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 8월에 북한이 위기 대응법, 재해 방지법 비슷한 거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책임이 있는 간부들을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뭐 그 행정적인 과실이잖아요. 당사자가 직접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행정조치나 어디 인허가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거나 뭐 뇌물 비리 이러면 사형까지 처한다. 북한 간부들 입장에서는 아마 치산치수나 토목 관련 또 재난 방지 이런 간부들은 아마 지금 덜덜덜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이 이 수해 문제 관련해서 재난재해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심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핵이나 미사일에 돈 다 쏟아붓다 보니까 제방건설이나 이게 재해 예방 안 하다 보니까 이 모양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이 이제 번지게 되면 그게 체제 위반 반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일가족 4명이 탈북한 사건을 두고 김정은이 무조건 데리고 오라면서 엄포를 놨다라고 합니다. 탈북은 어떻게 본다면 종종 발생하는 사건인데 이렇게 격하게 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탈북하는 과정이 좀 드라마틱하고 독특했어요. 이게 이제 8월 초에 압록강인데 이제 양강도 쪽이니까 양강도라는 게 이제 동해로 흐르는 두만강하고 서해로 흐르는 압록강하고 이 두 강이 분리되는 그 백두산 지역 거기가 이제 양강도거든요. 거기에 김영직 군이라고 있는데 여기 일가족 4명이 탈북을 했어요. 압록강을 넘어서. 근데 이 그냥 감시를 피해서 탈북한 게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던 하사 계급 정도 되는 그 경비병한테 탄산음료하고 빵을 이렇게 줬는데 밤에 네. 거기에 수면제가 묻어 있었어. 그 수면제 먹고 이제 다 자는데 도강을 한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알고 김정은이 이 초병을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뭐 대역죄인도 이런 대역죄인이 없다. 이래가지고 단속에 나선 건데 아마도 이런 상황이 유사 사례가 발생할 걸 우려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북중 접경 지역 1,400km를 철저하게 이제 봉쇄하는 이런 작업을 했고 특히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가 번질 때 중국 측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어떤 코로나 유입론을 막으려고 거기에 철저하게 철조망을 치고 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중 접경을 통해 가지고 탈북하는 사례가 사실상 이제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비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 뚫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뭐 탈북하신 분들 많이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사실 뭐 이 경비병한테 뭐 뇌물을 줬다 네. 뭐 이런 스토리는 그렇게 뭐 특이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번 게 좀 되게 화제가 됐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군도 마찬가지예요. 초병을 네. 뭐 다치게 하거나 어. 또 숨지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이러면은 군법에 따라서 그 특히 전시에는 뭐 그 직결 처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이래 가지고 아마 김정은도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지금 최근에 보면 북중 접경을 막아 놓으니까 휴전선을 돌파해서 넘어오거나 아니면 이쪽 강 쪽으로 해가지고 서해 강 한강 지류 이쪽을 이용해가지고 뭐 몸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걸 묶고 헤엄쳐서 넘어오는 정말 아주 정면 돌파 형태의 이런 탈북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중 접경 지역까지 또 뚫리게 되면 이 탈북을 자기가 억눌러 놨는데 이게 또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 이런 거를 김정은이 느낀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정책 실패의 책임이 엘리트들에게 전가되고 숙청이 반복되면서 고위층조차 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탈북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이 김정일 시대보다 이 김정은 시대 탈북한 고위층 인사수가 3배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체제 변화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일반 탈북민들의 숫자는 급감했는데요. 엘리트 탈북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태영호 씨라든가 조성길 참사 그리고 최근에 온 뭐 쿠웨이트에서 온 유현우 대리대사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정말 뭐 몇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고위층 자제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이 일반 외교관이나 그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 명 정도 인질로 평양에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탈북을 엄두 못 내고 다 돌아가는데 이 특고위층들 같은 경우엔 자녀들을 동반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김일성하고 옛날에 뭐 빨치산 같이 했다 이런 집안이라 그러는데 그 애 하나 놓고 가시죠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지금 누구를 의심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오는데 아이들이 특히 이제 엘리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 국제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한류 문화에 이제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 자녀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게 되고 특히 평양으로 귀환하기를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가 갈등을 느끼다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뭐 북한에 계신 부모님 또 가족들 친지들한테는 미안함이 있지만 한국행을 이제 결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 엘리트들 사이에서 탈북은 이제 지능순이다. 먼저 눈치 빠르고 머리 좋은 사람이 먼저 튀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북한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식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 김정은이 침통한 표정으로 관에 인공기를 덮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 보도에 따르면 또 1,000명이 추가 파병 또 예정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아무튼 간에 이 전사자 부상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특히나 이제 북한으로 복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북한 내부에 타격은 없을까요? 작년 10월에 파병을 11,000명을 하면서 북한은 철저하게 그걸 비공개로 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한테까지도 숨겼다는 건데 북한도 전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언제까지 덮어둘 수는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그러니까 1, 2월쯤으로 추정되는데요. 1차적으로 시신이 평양에 일부 돌아왔을 때 그때 김정은이 나가서 뭐 그거를 좀 애통해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김정은이 겨울 외투를 입고 있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4월쯤 돼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장인데 노동신문에
가족들의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파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탈환을 하면서 전세가 좀 북한한테 유리해지니까 공개를 했고요. 8월 달에 또 2차 시신송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군 최고 책임자들 장성들이 평양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장군들이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는 게 쿠르스크 해방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신고합니다 하고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이니까 보고를 합니다. 이걸로 볼 때는 쿠르스크 탈환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함으로써 북한군의 파병 그 임무는 거의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전 사상자의 발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 조금 이제 체제 부담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사자들의 그 유족들 이 사람들의 반발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명분이 없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상에도 나오는 거 보면 북한 군인들이 쿠르스크 해방해가지고 러시아 국기를 올려요. 그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서둘러서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첫째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훈장을 주고 노동당에 입당을 시키고 유가족들은 집을 주고 뭐 뉴타운을 새로 건설한다 그러죠. 아이들은 공부 내가 시켜주겠다. 혁명학원에 넣어가지고 시켜주겠다. 이렇게 무마책을 쓰고요. 영웅 만들기와 보상책 이 두 가지로 지금 수습에 나선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원만하게 과연 불만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 김정은과 푸틴의 양자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둘은 이제 혈맹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 및 추가 파병 얘기가 여기서 오간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마무리를 좀 하려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계속 전투병을 좀 보내주거나 아니면 지난 그 6월 달에 푸틴의 특사인 세르게이 쇼이구라는 안보회의 이제 서기가 방북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스크바하고 평양하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8시간 걸리는데 그 중책인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하는데 뭐 한 2주 사이에 2번을 왔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김정은한테 뭔가 하급하게 부탁을 한 건데 두 번째 방북 때 결과에 나온 거 보면은 1,000명의 공병을 파견하고요. 그다음에 5,000명의 군인 건설자를 파견해달라 그랬어요. 아마도 쿠르스크나 아니면 이전에 이제 점령한 돈바스 지역의 재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투 공병하고 군인 건설자들 사실은 뭐 건설 인력이죠. 이 사람들을 6,000명 가량 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푸틴이 계속 김정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좀 마무리되는 단계, 수습 단계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이제 북러 관계를 좀 넘어가자 이런 쪽의 얘기에 집중했을 것 같고 푸틴은 여전히 아직도 좀 끝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플러스 마무리된 이후에 이 전후복구 문제 이런 부분에 북한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열병식 참석 앞서서 북한이 러파병군 참상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푸틴 압박용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정원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전사자가 2,000명이에요. 지난 9월 2일 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거는 4월 달에 국정원이 밝힌 거는 전사자가 600명이었거든요. 확 늘었네요, 600명 포함 진짜. 4,700명이었는데 네. 이번에 2,000명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월 중순에 11,000명 보내고 그 다음에 3,000명 더 보냈으면 14,000명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전투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 2,000명이 죽었다면은요. 7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상자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요. 부상자는 뭐 몇천 명 아마 절반 정도가 야. 부상자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의 내부에는 2,000명이라는 거 밝히지도 못하고 100명, 뭐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모 행사를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첫째는 나 내부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이거 보낸 거다. 우리 전사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도 나 보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명분 없는 전쟁에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돕는다고 또 나를 얼마나 공격할 거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푸틴을 좀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푸틴이 뭘 잘 안 주잖아요. 지금 뭐 저 ICBM이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 또 김정은이 관심 갖는 무기 체계 이런 거는 안 주면서 다른 뭐 경제적인 지원도 뚜렷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정은이 이제는 좀 슬슬 청구서를 내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이 북한과 러시아에 있는 뭐 다리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나 건설한다는데. 그렇죠. 네. 그 원래는 그 저 핫산하고 네. 북한 지역을 잇는 그 우리 이제 제일 북단 지역에 거기가 철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람도 오갈 수 있거는 제대로 다리를 해서 북러 간에 교류를 하겠다 이런 건데 북러 간에 교류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없고
없고 그거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그 천연자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북러 관계 이거를 총괄하거든요. 갑자기 올 상반기에 북한과 러시아 관광객이 러시아가 북한에 방문한 관광객이겠죠. 주로 60%가 늘었다 그러는 거예요. 60%요. 네, 그래서 퍼센테이지만 보면 많이 늘었네요. 네. 어마어마하다 이랬더니 인원을 보니까 2,600명이에요. 60% 늘어서. 아니 관광하면은 뭐 10만 명, 20만 명이 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여전히 러시아가 차지하는 건 1%가 안 되거든요. 중국이 뭐 80% 이상 늘 유지하고 코로나 때 90%까지 넘었었는데 북러 간의 이런 경제 교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기대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레토릭으로 북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이 좀 퍽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푸틴 쪽에서는 우리 뭐 관광객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할게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은 거의 뭐 이루어진 게 없는 거네요. 사실. 수용이 안 되죠. 원산 관광객들 보냈는데 뭐 20명 한 팀으로 가고 이렇게 가지고 그 2만 명 수용 규모인데 러시아 관광객들 올린 거 보면 다 황제 대접 받았다. 해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즐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러우 전쟁 이 종전 협상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고 있는데 연내에 이르면 또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은 그간 그 러우 전쟁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거기 집중을 했는데 이 종전할 경우에는 어떤 타격을 입게 될까요? 지금 이제 종전 관련한 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이제 종전으로 갈 거다 이런 관측이 좀 높죠. 8월 달에 그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9월 7일 날 유럽연합 EU하고 대러 제재 방안을 지금 이제 새로 또 내놓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그 러시아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겨냥해가지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원유를 팔 때가 많이 줄었는데 인도가 많이 사주거든요. 그 인도 기존 관세 25% 매겼는데 추가로 25% 해가지고 관세 50% 지금 때리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을 압박하기 위한 건데 푸틴도 어느 상황 되면 이제 좀 자기도 종전 수순으로 명분을 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종전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의 몸값은 조금 떨어지겠죠. 푸틴이 이제 아쉬운 게 좀 덜해지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주는 게 없다 그러지만 용병 파견 형태잖아요. 이게 1인당 2,000불 정도를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만 명이 지금 그 공병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이 가서 연 1인당 한 2만 4천 불씩 번다 그러면 4억 8천만 불. 그러니까 6,72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기 판매 뭐 이런 거 하면은 조 단위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수익이 이제 뭐 그 캐시로 들어오든 어떤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든 좀 없어진다. 이런 현실적인 좀 타격도 있을 거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종전되면서 주민들 또 북한 군부까지도 어쩌면 대규모 전사장자가 발생한 김정은의 이 우크라이나 파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명분 있는 전쟁이었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고 이러는 게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이제 겉으로 뭐 집단 반발을 하거나 불만이 표출되거나 이러는 단계는 아니겠지만 번진다는 거. 그거 자체가 북한 체제 내부에 어떤 부담 요인은 될 수 있죠.